소설 들려주는 여자. 소들려의 감성 오디오북. 안녕하세요. 소들려입니다. 오늘은 38세라는 나이에 작가로 입신하는 계기가 된 작품, 일본의 국민 작가 나스메 소세키의 대표작 들려드립니다. 달변과 고양이는 틀어박혀 주로 낮잠을 자고 어쩌다 책을 펼쳐 읽는다 해도 이내 침을 흘리며 잠에 빠져버리는 소심한 주인 구샤미를 물끄러미 관찰합니다. 주인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상한 묘하게 적극적인 미학자 메이테이는 구샤미의 집을 성큼성큼 드나들며 무엇이든지 해박한 척 굴지만 대부분 엉터리입니다.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고양이가 그리는 인간들의 군상, 웃음 뒤에 가려진 인간들의 이면. 나스메 소세키의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입니다.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 나스메 소세키. 나는 고양이다. 이름은 아직 없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는다. 아무튼 어두컴컴하고 축축한 데서 야옹야옹 울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히 기억한다. 나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인간이라는 족속을 봤다. 나중에 들은즉 그건 서생이라는 인간 가운데서도 가장 영악한 족속이라 한다. 그 서생이라는 족속은 가끔 우리 고양이족을 잡아 삶아 먹는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그러나 당시에는 인간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다지 무섭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손바닥에 얹혀 휙 들어 올려졌을 때 어쩐지 두둥실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뿐이다. 손바닥 위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서생의 얼굴을 본 것이 이른바 인간이라는 존재와의 첫 대면이었다. 그때 참 묘하게 생긴 족속도 다 있구나 했던 느낌이 지금도 남아있다. 먼저 털로 장식되어 있어야 할 얼굴이 미끌미끌해 흡사 주전자다. 그 후 고양이들도 많이 만났지만 이런 등신 같은 족속과는 만난 적이 없다. 게다가 얼굴 한복판이 너무 튀어나왔고 그 가운데 있는 구멍으로 가끔 연기를 푸푸 내뿜는다. 코가 매워 정말 난처하다. 이것이 인간이 피우는 담배라는 것은 요즘에 와서야 알았다. 이 서생의 손바닥에 얼마 동안은 기분 좋게 앉아 있었는데 잠시 후 굉장한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생이 움직이는 건지 나만 움직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눈이 팽팽 돌았다. 속이 울렁거렸다.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한 순간 털썩 소리가 나면서 눈에서 번쩍 불꽃이 일었다. 거기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리 생각해 보려고 해도 떠오르지 않는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서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 많던 형제자매가 한 마리도 눈에 띄지 않았다. 소중한 어머니마저 모습을 감추고 말았다. 거기다가 지금까지 있던 곳과는 달리 굉장히 환했다. 눈을 뜨고 있을 수 없을 정도였다. 어찌 좀 이상하다 싶어 느릿느릿 기어나가려고 하니 몸이 몹시 욱신거렸다. 나는 지푸라기 위에서 갑자기 조리대 밭으로 내던져진 것이다. 어렵사리 조리대 밭에서 기어나오자
저만치의 큰 연못이 보였다. 나는 연못 앞에 앉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봤다. 딱히 이렇다 할 생각이 떠오르지는 않았다. 잠시 후 울어대면 그 서생이 데리러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야옹야옹하고 시험삼아 울어보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 연못 위에 살랑살랑 바람이 불고 날이 저물기 시작했다. 배가 몹시 고팠다. 울고 싶어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하는 수 없지, 뭐든 좋으니 먹을 것이 있는 데까지 가보자고 마음 먹고 살금살금 연못 왼쪽으로 걸어갔다. 정말 힘들었다. 꾹 참고 억지로 기어가니 얼마 가지 않아 인간 냄새가 나는 곳이 나왔다. 이곳으로 들어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에 허물어진 대울타리 사이로 난 구멍을 통해 어떤 집 안으로 숨어들었다. 인연이란 참 묘한 것으로 만약 이 대울타리가 허물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필경 길거리에서 굶어 죽었을 것이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더니 과연 옳은 말이다. 이 울타리 사이로 난 구멍은 지금까지도 내가 이웃집 얼룩고양이를 찾아갈 때 통로로 쓰고 있다. 그런데 집으로 숨어들긴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다. 그러는 사이에 날은 어두워지고 배는 꼬르륵거리고 추운 데다 비까지 오는 형국이라 이제 한시도 꾸물거리고 있을 수 없었다. 달리 방법도 없었던지라 밝고 따뜻할 것 같은 데로만 걸어갔다. 지금 생각하니 그때 이미 집 안으로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이곳에서 나는 그 서생 말고 다른 인간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제일 먼저 만난 것이 하녀다. 이 하녀는 앞서 말한 그 서생보다 훨씬 더 난폭해 나를 보자마자 느닷없이 목덜미를 움켜잡더니 바깥으로 내동댕이 쳤다. 아이고, 이제 끝이구나 싶어 눈을 질끈 감고 운명을 하늘에 맡겼다. 그러나 배고픔과 추위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나는 다시 하녀가 방심한 틈을 타 부엌으로 기어들었다. 곧 또다시 내동댕이 쳐졌다. 나는 내동댕이 쳐졌다가 기어들었고 기어들었다가는 다시 내동댕이 쳐지고 이 짓을 네댓 번이나 되풀이한 것 같다. 그때부터 하느라는 인간이 정말 싫어졌다. 지난번에 하녀의 꽁치를 훔쳐 그 안갚음을 해주었더니 그나마 그동안의 채증이 풀리는 것 같았다. 내가 마지막으로 붙잡혀 내팽개 쳐지려 할 때 이 집 주인이 나왔다. 웬 소란이냐? 하녀는 나를 거꾸로 집어들고 주인에게 내보이며 말했다. 이 도둑고양이 새끼가 아무리 쫓아내도 계속 부엌으로 기어들어와 아주 죽겠어요. 주인은 코 밑에 검은 털을 베베 비틀면서 내 얼굴을 잠깐 바라보았다. 그럼 우리 집에 그냥 두도록 해. 곧 이렇게 말하고는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주인은 말수가 그리 많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았다. 하녀는 분하다는 듯 나를 부엌에 내팽개쳤다. 이렇게 하여 난 결국 이 집을 거처로 삼게 되었다. 내 주인은 나와 얼굴을 마주치는 일이 좀채 없다. 직업은 선생이라고 한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하루 종일 서재에 틀어박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식구들은 그가 뭐 대단한 면학가인 줄 알고 있다. 그 자신도 면학가인 척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식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가끔 발소리를 죽이고 그의 서재를 엿보곤 하는데 대체로 그는 낮잠을 자고 있다. 가끔은 읽다 만책에 침을 흘린다. 그는 위장이 약해서 피부가 담황색을 띠고 탄력도 없는 등
활기 없는 징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런 주제에 밥은 또 엄청 먹는다. 배 터지게 먹고 나서는 다카디아스타제라는 소화제를 먹는다. 그 다음에 책장을 펼친다. 두세 페이지 읽으면 졸음이 몰려온다. 책에 침을 흘린다. 이것이 그가 매일 되풀이하는 일과다. 나는 고양이지만 때론 이런 생각을 한다. 선생이란 정말 편한 직업이로구나.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선생이 되는 게 제일 낫겠다. 이렇게 자빠져 자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고양이라고 못할 게 없지 않은가? 그래도 주인은 친구들이 찾아올 때마다 선생만큼 힘든 건 없는 것 같다며 구시렁구시렁 불평을 늘어놓는다. 내가 이 집에 눌러 살게 된 당시에는 주인 이외의 인간들에게는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 어디를 가나 걷어차이기 일쑤고 상대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얼마나 푸대접을 받았는지는 지금까지 내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나는 달리 방법도 없는지라 될 수 있으면 나를 받아준 주인 곁에 머물러 있으려고 애쓴다. 아침에 주인이 신문을 읽을 때는 반드시 그 무릎 위에 올라앉는다. 그가 낮잠을 잘 때는 반드시 그의 등에 올라탄다. 그건 꼭 주인이 좋아서 하는 행동은 아니지만 따로 상대해주는 이가 없으니 나로서도 어쩔 수가 없다. 그 후 다양한 경험을 거쳐 아침에는 밥통 위, 밤에는 따뜻한 고타스 위, 날씨가 좋은 낮에는 툇마루에서 자기도 하고 있다. 그러나 제일 기분 좋은 건 밤이 되어 이 집 아이들의 잠자리 속으로 기어들어가 함께 자는 일이다. 이 아이들이란 5살과 3살짜리로 밤이 되면 둘이 한 이불 속에서 잔다. 나는 언제나 그들 사이에서 내 몸이 파고들 만한 틈새를 찾아내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자는데 온수사납게 아이들 중 하나가 눈을 뜨기라도 하는 날엔 아주 난리가 난다. 특히 3살짜리 아이의 성질이 괴팍한데 밤중이고 뭐고 고양이가 왔다 하고 빽빽 소리를 지르며 울어댄다. 그러면 신경성 위험이 있는 주인은 언제나 잠에서 깨어나 옆방에서 달려온다. 실제로 지난번엔 잣대로 엉덩이를 3개 얻어맞았다. 나는 인간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관찰하는데 그럴수록 그들이 제멋대로 군다고 단언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특히 내가 가끔 동침하는 어린애들의 경우는 새삼 말할 것도 없다. 자기들 멋대로 거꾸로 치켜들기도 하고 머리에 자루를 씌우기도 하고 내팽개치는가 하면 아궁이 속에 밀어 넣기도 한다. 그런데 내가 조금이나마 손을 대기라도 하는 날엔 모든 식구들이 쫓아다니며 박해를 해댄다. 얼마 전에는 다다미에 살짝 발톱을 갈았더니 안주인이 몹시 화를 냈고 그 뒤로는 좀처럼 다다미 방엔 들어가게 해주지 않는다. 내가 부엌의 마룻방에서 떨고 있어도 그들은 태연한 표정이다. 내가 존경하는 건너집 흰둥이는 만날 때마다 인간만큼 인정머리 없는 족속도 없다고 말씀하신다. 흰둥이는 며칠 전 옷같이 예쁜 고양이를 4마리나 낳으셨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그 집 서생이 그 4마리를 죄다 뒤뜰에 있는 연못에 버리고 왔다고 한다. 흰둥이는 눈물을 흘리며 그 사건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는 아무래도 우리 고양이족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나누며 가족적인 생활을 아름답게 영위해 가려면 인간들과 싸워 그들을 섬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다 지당한 말씀이다. 또한 이웃집 얼룩고양이는 인간들이 소유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크게 분개했다. 원래 우리 고양이 사이에서는 말린 정어리 대가리나 숭어 배꼽이라도 그걸 먼저 발견한 자에게 먹을 권리가 있다. 만약 상대가 이 규약을 지키지 않으면 완력에 호소해도 무방할 정도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런 개념이 털끝만치도 없어 우리가 발견한 맛난 먹이를
꼭 자기들을 위해 약탈해 간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믿고 마땅히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을 빼앗고도 시치미를 뚝 뗀다. 흰둥이는 군인집에 살고 있고 얼룩고양이의 주인은 변호사다. 나는 선생집에 살고 있는 만큼 이런 일에 관해서는 흰둥이나 얼룩고양이보다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그럭저럭 그날그날을 지내기만 하면 된다. 아무리 인간이라도 언제까지고 그렇게 번창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고양이의 시대가 오기를 기다리는 게 좋을 것이다. 생각난 김에 잠깐 우리 집 주인의 제멋대로 된 행동 때문에 겪은 실패담이나 이야기해 보려 한다. 원래 이 집 주인은 무슨 일이고 남보다 잘하는 것도 없지만 무슨 일이든 참견하고 싶어 한다. 하이쿠를 한다고 호토토기스에 투고를 하기도 하고 신체 시를 묘조에 보내기도 하고 엉터리 영어 문장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활에 빠지기도 하고 우타이를 배우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바이올린을 끼익끼익 켜기도 하는데 딱하게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 그런 주제에 뭘 시작하면 위도 좋지 않은 사람이 더럽게 열심이다. 뒷간에 들어가서도 우타이를 불러대 이웃 사람들이 뒷간 선생이라는 별명을 붙였는데도 태연자약하게 나는 다이라노 무네모리올시다 라는 첫 구절만 되풀이하고 있다. 저기 무네모리 온다 하며 다들 웃음을 터뜨릴 지경이다. 이 주인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내가 함께 살게 된 지 한 달쯤 뒤인 어느 월급날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분주하게 돌아왔다. 뭘 사왔나 봤더니 수채화 물감과 붓과 와트만이라는 종이었다. 그날부터 우타이와 하이쿠는 때려치우고 그림을 그릴 작정인 모양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부터 한동안은 매일 서재에서 낮잠도 자지 않고 그림만 그렸다. 그런데 완성했다는 걸 보니 대체 뭘 그린 건지 아무도 알아볼 수가 없었다. 주인 역시 자신의 그림이 신통치 않다고 생각했는지 어느 날 미약인가를 한다는 친구가 찾아왔을 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 아무래도 잘 그려지지가 않네. 남이 그려놓은 걸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직접 붓을 들어보니 새삼 어렵게 느껴지더란 말일세. 이건 주인의 수레다. 역시 솔직한 마음이다. 그의 친구는 금태 안경 너머로 주인의 얼굴을 보면서 말했다. 처음부터 잘 그릴 수야 없겠지. 우선 실내에서 하는 상상만으로 그림을 잘 그릴 수는 없는 법일세. 옛날 이탈리아의 대가 안드레아 델 사르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네. 그림을 그리려면 뭐든지 자연 자체를 그대로 옮겨라. 하늘에는 별이 있다. 땅에는 영롱한 이슬이 있다. 날아가는 새가 있다. 달리는 짐승이 있다. 연못에는 금붕어가 있다. 고목에는 겨울 까마귀가 있다. 자연은 그야말로 한 폭의 살아있는 커다란 그림이다. 라고 말이네. 어떤가? 자네도 그림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사생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나? 아니, 안드레아 델 사르토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인가? 전혀 모르고 있었네. 과연 지당한 말씀이야. 정말 그 말이 맞네. 주인은 덮어놓고 감탄했다. 금태 안경 너머로 비웃는 듯한 웃음이 보였다. 그 다음 날 나는 여느 때처럼 툇마루에 나가 기분 좋게 낮잠을 즐기고 있었는데 주인이 웬일로 서재에서 나오더니 내 뒤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었다. 문득 잠에서 깨어 주인이 뭘 하는지 살짝 실눈을 뜨고 살펴보니 안드레아 델 사르토가 말한 바를 실천에 옮기느라 여념이 없었다. 나는 그 꼬락서니를 보고 나도 모르게 피식 웃고 말았다. 주인은 친구에게 놀림을 당하고 나서 제일 먼저 나를 사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늘어지게 잤다. 하품을 하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으나 모처럼 주인이 열심히 붓을 놀리고 있는데 내가 움직이는 것도 미안해
그냥 꾹 참고 있었다. 주인은 내 윤곽을 다 그리고 나서 얼굴 언저리를 색칠하고 있었다. 고백하건대 나는 고양이로서 결코 잘생긴 용모는 아니다. 키도 그렇고 털 색깔도 그렇고 얼굴 생김새도 그렇고 결코 다른 고양이보다 낫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리 못난 나라도 지금 주인이 그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한 모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선 색깔부터가 다르다. 나는 페르시아산 고양이처럼 노란 빛이 도는 엷은 회색에 오칠을 한 것 같은 얼룩이 있는 피부를 갖고 있다. 이 점만은 누가 보아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주인이 색칠해 놓은 것을 보면 노란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니고 회색도 아니고 갈색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것들을 섞어 놓은 색도 아니다. 그저 일종의 색이라는 것 말고는 달리 평할 방법이 없는 색이다. 게다가 신기하게도 눈이 없다. 하긴 자고 있는 모습을 사생한 것이라 무리는 아니지만 눈 비슷한 것조차 보이지 않으니 장님 고양이인지 잠자는 고양이인지 분명치 않은 것이다. 나는 속으로 제 아무리 안드레아 델 사르토라도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열성에는 감복할 수밖에 없었다. 되도록 움직이지 않고 있어 주려 했지만 아까부터 오줌이 마려웠다. 온몸의 근육이 근질근질했다. 이젠 1분도 더 참을 수 없는 상태였는지라 부득이 실내를 무릅쓰고 두 다리를 쭉 뻗치고 목을 길게 빼며 니아옴 하고 크게 하품을 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이젠 얌전을 빼고 있어도 별 소용이 없었다. 어차피 주인의 사생을 망쳐버린 셈이니 뒷곁에 가서 볼일이나 보려고 슬그머니 기어나갔다. 그러자 주인은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객실에서 이런 바보 같은 놈 하고 고함을 질렀다. 주인은 남에게 욕을 퍼부을 때는 꼭 바보 같은 놈이라고 하는 게 버릇이다. 다른 욕을 모르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제까지 참아준 내 속도 모르고 무턱대고 바보 같은 놈이라고 하는 건 실례가 아닌가? 그것도 평소에 내가 그의 등에 올라탈 때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기색을 보였다면 까닭없이 이렇게 욕하는 것도 감수하겠지만 나를 편하게 해주는 일은 무엇 하나 흔쾌히 해준 적도 없으면서 오줌 싸러 간다고 바보 같은 놈이라고 하는 건 좀 심하다. 원래 인간이라는 족속은 자신의 역량을 과시하여 다들 우쭐거리며 거만하게 군다. 인간보다 좀 더 강한 자가 나와 혹독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거만하게 굴지 모른다. 제멋대로 구는 것도 이 정도라면 참아보겠지만 나는 인간의 부덕에 대해 이보다 몇 배나 슬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 집 뒤쪽에는 10평쯤 되는 차밭이 있다. 넓지는 않지만 산뜻하고 햇빛이 잘 들어 기분 좋은 곳이다. 이 집 아이들이 너무 시끄러워 편안하게 낮잠을 잘 수 없을 때나 너무 따분하고 속이 편치 않을 때 나는 늘 이곳에 와서 호연지기를 기른다. 따스한 늦가을 날의 2시쯤이었는데 나는 점심을 먹은 뒤 기분 좋게 한잠 자고 나서 운동 삼아 이 차밭으로 발길을 옮겼다. 처나무 뿌리 한 그루 한 그루의 냄새를 맡으며 서쪽의 삼나무 울타리 옆으로 가자 덩치 큰 고양이가 시든 국화를 깔고 정신없이 자고 있었다. 남의 마당에 숨어 들어온 자가 어찌 이리 태평하게 잘 수 있는지 나는 은근히 그 대단한 배짱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온통 새까만 고양이였다. 정오를 조금 지난 태양은 그의 피부에 투명한 햇살을 비춰 반짝이는 솜털 사이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불꽃이라도 타오르는 것 같았다. 그는 고양이 중에 대왕이라고 할 만큼
덩치가 컸다. 좋기 내 2배는 돼 보였다. 감탄과 호기심에 정신을 잃고 그 앞에서 발길을 멈추고 바라보고 있으니 조용한 늦가을의 따스한 바람이 삼나무 울타리 위로 뻗은 오동나무 가지를 가볍게 흔들어 이파리 2서너 개가 시든 국화 위로 떨어졌다. 대왕은 둥그런 눈을 확 떴다. 지금도 기억에 선명하다. 그 눈은 인간이 귀히 여기는 호박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2 눈동자에서 나오는 빛을 왜소한 내 이마에 집중시키면서 물었다. 네 놈은 대체 누구냐? 대왕치고는 말이 좀 상스럽다 싶었지만 어쨌든 그 목소리에는 개도 꼬리를 감출 만한 힘이 담겨 있었는지라 나는 적잖이 두려웠다. 하지만 인사를 하지 않으면 더 위험할 것 같았다. 네 놈은 대체 누구냐? 난 고양이야. 이름은 아직 없어. 가능한 한 태어난 척하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이때 내 심장은 평소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고동치고 있었다. 뭐 고양이라고? 고양이가 들으면 웃겠다. 대체 어디 사는데? 그는 상대를 경멸하는 어조로 말했다. 어지간히 방향무인한 태도였다. 난 여기 선생 집에 살고 있어. 네, 그럴 줄 알았다. 비쩍 마른 꼬락서니 하고는. 그는 제법 대왕답게 기염을 토했다. 말투로 미루어 보건대 어째 좋은 집안의 고양이는 아닌 것 같다. 하지만 기름기가 번지르르하고 토실토실하게 살이 오른 걸 보면 잘 먹으며 풍족하게 사는 듯 했다. 그런 넌 대체 누군데?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인력거꾼네 검둥이다. 의기양양했다. 인력거꾼네 검둥이라면 이 근방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만큼 난폭한 고양이다. 하지만 인력거꾼 집에 사는 만큼 힘만 세지 교양이 없으니 아무도 교제하려 들지 않았다. 다들 피하려 드는 놈인 것이다. 나는 그의 이름을 듣고 다소 멋쩍긴 했으나 한편으로는 약간 경멸하는 마음도 잃었다. 나는 우선 그가 얼마나 교양이 없는지 시험해 보려고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졌다. 인력거꾼과 선생 중에 누가 더 셀까? 인력거꾼이 더 센 거야 뻔하지. 네 놈 주인 좀 보라고. 피골이 상접하잖아. 너도 인력거꾼의 고향이라서 그런지 힘이 되게 세 보인다. 인력거꾼 집에 살면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을 수 있나 보지? 나야 뭐 어디를 가나 먹을 것 걱정은 별로 없지. 네 놈도 차밭이나 어슬렁거리지 말고 나만 따라다녀봐. 한 달도 못 가서 몰라보게 살이 오를걸. 그건 나중에 부탁하기로 하고 하지만 집은 선생 집이 인력거꾼 집보다는 큰 것 같은데. 등신 같은 놈. 집이야 커봤자지. 집이 밥 먹여주는 건 아니잖아. 그는 몹시 비위가 상했는지 설죽을 깎아놓은 듯한 모양의 귀를 자꾸 실룩거리더니 휙 가버렸다. 내가 인력거꾼네 검둥이와 알고 지내게 된 것은 이때부터였다. 그 후 나는 가끔 검둥이와 마주쳤다. 우연히 만날 때마다 그는 인력거꾼네 고양이답게 기염을 토했다. 아까 내가 말한 부덕한 사건도 실은 검둥이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어느 날 나와 검둥이는 여느 때처럼 따뜻한 차밭에서 뒹굴며 이런저런 잡담을 하고 있었다. 그는 늘 하던 자랑을 마치 새로운 자랑거리라도 되는 양 늘어놓고 나서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넌 지금까지 쥐를 몇 마리나 잡았냐? 나는 지식은 검둥이보다 앞선다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완력이나 용기는 검둥이에게 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이런 질문을 받고 보니
여간 창피한 게 아니었다. 사실은 사실이니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사실은 잡으려고 생각만 했지 아직 잡아본 적은 없어. 검둥이는 그의 코끝에 꼿꼿이 뻗은 긴 수염을 파르르 떨면서 심하게 웃어댔다. 원래 검둥이는 자기 자랑이 많은 만큼 어딘가 모자란 구석이 있어서 기염을 토하는 그의 이야기를 감탄한 듯 목구멍을 그르렁거리며 공손한 태도로 듣고 있기만 하면 아주 다루기 쉬운 고양이였다. 나는 그와 친해지면서 이내 그 요령을 터득했기에 이번에도 어설프게 자기 변호를 하여 형세를 더욱 불리하게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차라리 그에게 자신의 공적을 실컷 자랑하게 하여 어물쩍 넘기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슬며시 부추겨 보았다. 넌 나이도 나이니만큼 꽤 많이 잡았겠네. 과연 그는 장벽의 약한 곳이라도 찾은 듯 돌격해왔다. 많지는 않아도 조이 30-40마리는 잡았을걸. 그는 득이양양하게 대답하고는 말을 이었다. 쥐 100마리, 200마리쯤이야 언제라도 상대할 수 있는데 족제비란 놈은 힘들더라니까. 한 번은 족제비한테 덤볐다가 혼쭐이 났지 뭐야. 와, 그렇구나. 난 맞장을 쳐주었다. 검둥이는 그 커다란 눈을 껌벅거리며 말했다. 작년 대청소 때 일이야. 우리 집 주인이 석회자루를 가지고 툇마루 밑으로 기어들어갔는데 너만한 족제비란 놈이 놀라서 후다닥 튀어나왔다고 한번 생각해봐. 와! 나는 감탄하는 척했다. 족제비라고 해도 뭐 그리 큰 편은 아니고 좀 큰 쥐만한 놈이야. 이런 새끼 정도야 하면서 냅다 쫓아가서 시궁창 속으로 몰아넣었지. 우와, 해냈구나. 나는 갈채를 보냈다. 그런데 말이야. 막상 궁지에 몰리니까 그놈이 글쎄 최후의 방귀를 뀌더라니까. 구리고 안 구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턴 족제비만 보면 속이 메스꺼워지거든. 그는 여기서 마치 작년의 그 냄새가 지금도 진동하는 양 앞발을 들어 콧등을 2-3번 어루만졌다. 나도 조금 안 됐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기분을 맞춰주려고 이런 질문을 해봤다. 그런데 쥐 같은 건 너한테 한 번 걸리면 끝장이겠구나. 넌 쥐잡기의 명수라 쥐만 먹으니까 그렇게 살이 토실토실하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거겠지? 검둥이의 비위를 맞추려던 이 질문은 신기하게도 반대의 결과를 불러왔다. 그는 탄식하듯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다. 생각해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니까. 내가 아무리 애를 써서 쥐를 잡아도 도대체 인간이라는 족속만큼 뻔뻔스러운 놈들은 세상에 없을 거야. 남이 잡은 쥐를 죄다 빼앗아 파출소로 갖고 간다니까. 파출소에서는 누가 잡은 건지 모르니까 쥐를 갖고 가기만 하면 그때마다 한 마리에 5전씩 쳐주거든. 우리 집 주인은 내 덕분에 일엔 50전쯤 벌었을 텐데도 제대로 된 음식 한 번 준 적이 없다니까. 이봐, 인간이라는 족속은 정말 겉만 멀쩡하지 순 도둑놈들이야. 교양이라고는 전혀 없는 검둥이도 그만한 이치는 알고 있는지 몹시 분노한 표정으로 등의 털을 곤두세웠다. 나도 어쩐지 기분이 나빠져 적당히 그 자리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부터 나는 결코 쥐는 잡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렇다고 검둥이의 졸개가 되어 쥐 말고 다른 먹이를 잡으러 다니는 짓도 하지 않았다. 맛있는 걸 먹는 것보다 누워있는 것이 마음 편하고 좋았다. 선생 집에 있으면 고양이도 선생과 비슷한 성격이 되는가 싶다.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 위가 약해질지 모른다. 선생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주인도 요즘에 와서는 수채화에 가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인지 12월 1일 일기에 이렇게 적어 놓았다. 오늘 모임에서 처음으로 땡땡이라는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은 꽤 방탕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제법 한량다운 풍채다. 이런 류의 사람은 여자들의 호감을 사게 되는 법이니 땡땡이가 방탕했다기보다는 방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 적당한 말일 것이다. 그 사람의 아내는 게이샤라는데 참 부러운 일이다. 원래 다른 사람을 방탕한 자라고 비난하는 사람은 대부분 방탕할 자격이 없는 경우가 많다. 또 자신이 방탕하다고 자처하는 자 중에도 방탕할 자격이 없는 자가 많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방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마치 내가 수채화를 그리는 것 같은 일인데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자신만은 끝까지 한량인 양 행세한다. 요리집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생집에 드나든다고 한량이 될 수 있다면 나도 어엿한 수채화 화가가 될 수 있을 게다. 내가 수채화 따위 그리지 않는 것이 나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매한 한량보다는 시골 촌뜨기가 되는 편이 훨씬 낫다. 그의 한량론은 좀 수긍하기 어렵다. 또 아내가 게이샤인 것을 부럽다고 하는 건 학교 선생으로서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자기 수채화에 대한 비평한만은 확실하다. 주인은 이처럼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도 자만심은 좀처럼 버리지 못한다. 사흘 뒤인 12월 4일의 일기에는 이런 일을 적고 있다. 어젯밤에는 꿈을 꾸었다. 내가 수채화를 그렸으나 도저히 작품이 될 것 같지 않아 아무데나 내팽개쳐 두었는데 누가 그 그림을 근사한 액자로 만들어 문 위의 벽에 걸어놓은 꿈이었다. 그런데 액자에 넣은 그림을 보니 내가 생각해도 갑자기 솜씨가 좋아졌다. 무척 기뻤다.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혼자 바라보고 있는데 날이 밝았고 잠에서 깼다. 역시 전과 다름없이 서툰 솜씨라는 사실이 아침 해와 함께 명확해지고 말았다. 주인은 꿈속에까지 수채화에 대한 미련을 짊어지고 다니는 것 같았다. 이런 성격으로는 수채화 화가는 물론이고 주인이 말하는 이른바 한량조차 될 수 없다. 주인이 수채화 꿈을 꾼 다음 날 금태 안경을 걸친 미학자가 오랜만에 주인을 찾아왔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말문을 열었다. 그림은 어떻게 되어가는가? 자네 충고에 따라 사생이 힘쓰고 있네만 과연 사생을 하다 보니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물체의 형체며 색채의 세밀한 변화 등이 잘 보이는 것 같네. 서양에선 옛날부터 사생을 중시했으니까 오늘날처럼 그림이 발달한 것 같네. 역시 안드레아 델 사르토야. 주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자신이 일기에 써놓은 말 따위는 내색도 하지 않고 또 안드레아 델 사르토에 대해 감탄했다. 자네 실은 그거 엉터리라네. 미학자는 웃으면서 머리를 극적였다. 뭐가 말인가? 주인은 아직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뭐긴 자네가 자꾸 감탄하는 안드레아 델 사르토 말이지. 그건 내가 그냥 지어낸 얘기라네. 자네가 그렇게 고지곳대로 믿을 줄은 미처 몰랐네. 하하하하. 미학자는 대단히 흥겨운 모양이었다. 나는 툇마루에서 이 대화를 들으며 주인이 오늘 일기에 뭐라고 쓸지 미리 예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미학자는 이런 무책임한 말을 퍼뜨려 사람을 감쪽같이 속이는 걸 유일한 낙으로 삼는 사람이다. 그는 안드레아 델 사르토 사건이 주인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는 털끝만치도 생각지 않는 듯 의기양양하게 계속 짓거려댔다. 아니, 내가 가끔 내가 농담을 하면 사람들이 진담으로 받아들이니까 골개미를 도발하는 그 재미가 정말 각별하거든. 저번에 한 학생한테 니콜러스 니클비가 기번에게 당대의 대저작인 프랑스 혁명사를
프랑스어로 쓰지 말고 영문으로 출판하도록 충고했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 학생이 무지하게 기억력이 좋았던 모양인지 일본 문학 연설회에서 내가 했던 이야기를 진지하게 그대로 반복하지 뭔가. 참 재미있더군. 그런데 100명쯤 되는 방청객들이 다들 그 말을 열심히 경청하더란 말이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또 있다네. 얼마 전에 어떤 문학자가 있는 자리에서 해리슨의 역사소설 테오파노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가 그건 역사소설의 백미다. 특히 여주인공이 죽는 장면은 정말 소름이 끼치는 것 같다고 평했더니 내 맞은편에 앉아있던 선생이 그래요 그래 그 장면은 정말 명문이지 라고 하지 않겠나? 그래서 평소에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 그 선생도 나처럼 이 소설을 읽지 않았다는 걸 알았지. 신경성 위염을 앓고 있는 주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그런 엉터리 이야기를 했다가 상대가 그걸 읽기라도 했다면 어쩔 셈인가? 마치 남을 속이는 건 괜찮지만 속임수가 들통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투였다. 미학자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때는 뭐 다른 책과 착각했다고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고 키득거리며 웃었다. 이 미학자는 금태 안경을 쓰고 있지만 성격은 인력거꾼네 검둥이를 빼닮았다. 주인은 잠자코 흰옷의 담배로 동그랗게 연기를 내뿜으며 자신에게는 그런 용기가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미학자는 그러니까 자넨 그림을 그려도 영 글러먹은 거라는 눈빛으로 말했다. 하지만 농담은 농담이고 그림이란 정말 어려운 걸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문화생들에게 사원벽의 얼룩을 그대로 그려보라고 한 적이 있다고 하네. 정말 뒷간 같은 데 들어가서 빗물이 새는 벽을 열심히 쳐다보고 있으면 꽤 괜찮은 도안의 그림이 자연스럽게 나올 걸세. 자네도 주위에서 그런 걸 사생해보게. 틀림없이 흥미로운 그림이 나올 테니. 또 나를 속일 셈인가? 아니, 이것만은 확실한 거네. 정말 기발한 생각 아닌가? 다빈치니까 할 법한 말이지. 기발하긴 하네만. 주인은 반쯤 항복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뒷간에서 사생은 하지 않은 것 같았다. 인력거꾼네 검둥이는 그 후 절름발이가 되었다. 윤기가 좌알좌알 흐르던 털은 차츰 색이 바래고 빠졌다. 내가 호박 구슬보다도 아름답다고 평했던 그의 눈에는 눈곱이 잔뜩 끼어 있었다. 특히 내 눈길을 확 끈 것은 의기소침해지고 체격도 왜소해진 것이었다. 내가 예의 그 차밭에서 마지막으로 만난 날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었더니 검둥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족제비의 최후의 방귀와 생선장수의 멜때는 이제 지긋지긋해. 적송 사이로 붉은색을 두세 겹으로 수놓았던 단풍은 먼 옛날의 꿈처럼 져버리고 거실 앞들에 놓인 손 씻는 돌그릇 언저리에 번갈아가며 꽃잎을 날리던 붉은색과 하얀색 동백꽃도 남김없이 지고 말았다. 6미터 남짓한 남양 툇마루에 겨울 햇살이 일찌감치 기울고 찬바람이 불지 않는 날도 드물어지자 내 낮잠 시간도 줄어든 것 같다. 주인은 매일같이 학교에 간다. 돌아오면 서재에 틀어박힌다. 손님이 오면 선생 노릇도 지겹다고 한다. 수채화도 거의 그리지 않는다. 다카디아 스타제도 잘 듣지 않는다며 끊어버렸다. 기특하게도 아이들은 빼먹지 않고 유치원에 다닌다. 돌아오면 창가를 부르고 공놀이를 하고 가끔은 내 꼬리를 잡아 거꾸로 쳐든다. 나는 맛있는 음식도 먹지 못하니 그다지 살이 찌진 않았지만 절름발이도 되지 않고 그럭저럭 건강하게 그날그날을 살아가고 있다. 쥐는 결코 잡지 않는다. 하녀는 지금도 싫다. 이름은 아직도 지어주지 않았지만 욕심을 부리자면 한이 없는 일이니
그런대로 만족하면서 평생 이 선생 집에서 이름 없는 고양이로 살아갈 생각이다. 나는 새해 들어 다소 유명해졌으니 비록 고양이지만 다소 자부심이 드는 것 같아 흐뭇하다. 설날 이른 아침 주인 앞으로 그림 엽서 한 장이 날아들었다. 그건 친구인 모 화가가 보낸 연하장이었는데 위쪽은 빨강, 아래쪽은 짙은 초록색으로 색칠하고 그 한가운데에 동물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파스텔로 그려놓은 것이었다. 서재에서 주인은 이 그림을 가로로 보기도 하고 모로 보기도 하면서 멋진 색이군 했다. 일단 감탄했으니 이제 그만두는가 싶었는데 다시 가로로 보기도 하고 모로 보기도 했다. 몸을 비틀어 보는가 하면 손을 뻗어 노인네가 삼세상을 보는 것처럼 보기도 하고 창 쪽을 향해 엽서를 코끝까지 바짝 들이대고 들여다보기도 했다. 얼른 그만두지 않으면 무릎이 흔들려 내가 몹시 위태로웠다. 가까스로 흔들림이 좀 잦아드나 했더니 조그만 소리로 중얼거렸다. 대체 뭘 그린 거지? 주인은 그림 엽서의 세계는 감탄했지만 그려진 동물의 정체를 몰라 아까부터 고심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 정도로 알쏭달쏭한 그림인가 싶어 나는 감고 있던 눈을 반쯤 우아하게 뜨고 차분하게 들여다보니 그건 틀림없이 내 초상이었다. 우리 주인처럼 안드레아 델 사르토를 흉내낸 것은 아닐 테지만 화가인 만큼 형태도 색채도 제대로 표현되어 있었다. 누가 봐도 고양이였다. 조금이라도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면 고양이 중에서도 다른 고양이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을 또렷이 알 수 있도록 멋지게 그린 그림이었다. 이렇게 명백한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저렇게 고심하나 하는 생각에 어쩐지 인간이 안쓰러웠다. 그럴 수만 있다면 그 그림은 바로 나라고 알려주고 싶었다. 나라는 걸 알지 못한다고 해도 적어도 고양이라는 사실만은 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족속은 우리 고양이족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하늘의 은총을 받지 못한 동물이니 안타깝지만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었다. 잠깐 독자에게 미리 말해두는데 원래 인간들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고양이가 고양이가 하고 아무렇지 않게 경멸하는 어투로 우리를 평가하는 버릇이 있는데 이건 정말 좋지 않다. 인간의 찌꺼기에서 소와 말이 나오고 소와 말의 똥에서 고양이가 만들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건 자신의 무지도 모르고 교만한 표정을 짓는 선생들에게 흔히 있는 일인데 옆에서 보기에 그리 좋은 건 아니다. 아무리 고양이라도 그렇게 허술하고 쉽게 생기는 건 아니다. 남 보기에는 고양이가 다 똑같고 평등하며 차별이 없고 어떤 고양이도 고유한 특색 같은 건 없는 것 같지만 고양이 사회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복잡하여 10인 10색이라는 인간 세계의 말은 고양이 세계에서도 그대로 통한다. 눈, 코, 털, 발도 모두 제각각이다. 수염이 뻗은 모양새나 귀가 선 방식, 그리고 꼬리가 늘어진 정도에 이르기까지 같은 건 하나도 없다. 잘생긴 것, 못생긴 것, 좋아하고 싫어하는 먹이, 멋이 있고 없고 등 온갖 것들이 천차만별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그렇게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도 인간의 눈은 그저 진환이 머니 하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 우리들의 성격은 물론이고 얼굴조차 식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예부터 같은 것들끼리는 서로 구한다는 동류상구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말대로 떡장수는 떡장수, 고양이는 고양이가 알아보는 것처럼 고양이에 대해서는 역시 고양이가 아니고서는 알지 못한다.
인간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하나 그것만은 안 되는 것이다. 게다가 사실 그들 스스로가 믿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기에 더더욱 곤란하다. 특히 동정심이 결핍된 우리 주인 같은 사람은 서로를 속속들이 아는 것이 사랑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마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그는 고약한 굴처럼 서재에 딱 들러붙어 일찍이 외부 세계를 향해 입을 연 적이 없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아주 달관한 듯한 상판떼기를 하고 있으니 가소롭기 짝이 없다. 그가 달관하지 못했다는 것은 실제로 내 초상이 눈앞에 있는데도 전혀 알아챌 기미가 없을 뿐더러 올해는 러시아를 정벌한 지 2년째 되는 해이니 아마 곰의 그림일 거라며 도통 영문을 알 수 없는 소리나 해대고 시치미를 뚝 떼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다. 내가 주인의 무릎 위에서 눈을 감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녀가 두 번째 그림 엽서를 가지고 왔다. 외래종 고양이 4-5마리가 행렬을 지어 펜을 쥐거나 책을 펼치거나 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활판으로 인쇄한 그림 엽서였다. 그중 한 마리는 자리를 떠나 책상 모서리에서 고양이다 고양이라는 노래에 맞춰 서양 춤을 추고 있다. 그 위에 일본 먹으로 나는 고양이로 쏘이다라고 새까맣게 써놓고 오른쪽 옆에 봄날 책 읽고 춤추는 고양이의 하루라는 하이쿠까지 적어 놓았다. 이건 주인의 옛 문화생에게서 온 것이니 누가 봐도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텐데 우둔한 주인은 아직도 깨닫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하며 혼잣말을 했다. 그런데 올해가 고양이 해던가? 내가 이 정도로 유명해졌다는 걸 아직 알지 못한 것 같다. 그때 하녀가 3번째 엽서를 가져왔다. 이번에는 그림 엽서가 아니었다. 그나 신년이라고 쓰고 그 옆에 송구하오나 고양이에게도 안부 전해주십시오 라고 적어 놓았다. 아무리 아둔한 주인이라도 이렇게 분명하게 써놓았으니 그제야 알아차렸는지 흥 하며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다소 존경의 뜻이 담겨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제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 주인이 벼랑간 새로운 면목을 드러낸 것도 다 내 덕인 줄 안다면 이런 정도의 눈빛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나도 요즘 들어서는 보통 고양이가 아니다. 우선 모모카와 조인 이후의 고양이거나 그레이의 시에 나오는 금붕어를 훔쳐먹은 고양이 정도의 자격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애초에 인력 거꾼의 고양이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어묵 한 토막쯤 먹어치웠기로서니 이러쿵저러쿵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도 없을 것이다. 게다가 남의 눈을 피해 군것질하는 버릇은 우리 고양이족 속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이 집 하녀는 안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떡 같은 걸 슬쩍 해서 먹고 먹고는 또 슬쩍 한다. 하녀만 그러는 게 아니다. 실제로 고상한 가정교육을 받고 있다고 안주인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아이들마저 그런 경향이 있다. 4-5일 전의 일이다. 주인 내외가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 너무 일찍 잠에서 깬 두 아이가 밥상에 마주 앉았다. 그들은 아침마다 주인이 먹는 빵 몇 조각에 설탕을 찍어 먹는 게 보통인데 이날따라 설탕 단지가 밥상 위에 놓여 있고 스푼까지 놓여 있었다. 평소와 달리 설탕을 나눠주는 사람이 없었던지라 큰아이가 지체 없이 단지에서 설탕 한 스푼을 떠서 자기 접시에 담았다. 그러자 작은아이도 언니가 하는 대로 같은 분량의 설탕을 같은 방법으로 자기 접시에 담았다. 둘은 잠깐 서로를 노려보았고 큰아이가 다시 한 스푼을 자기 접시에 보탰다. 작은아이도 곧 한 스푼을 자기 접시에 보태 언니와 양을 맞췄다. 그러자 언니가 또 한 스푼을 떴다. 동생도 지지 않고 한 스푼을 떴다.
언니가 다시 단지의 손을 뻗자 동생도 스푼을 들었다. 보고 있는 동안 한 스푼 한 스푼 거듭되더니 마침내 두 아이의 접시에는 설탕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단지 안에 한 스푼의 설탕도 남지 않았을 즈음 주인은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침실에서 나오더니 애써 퍼낸 설탕을 다시 단지에 담았다. 이런 것을 보면 인간은 이기주의에서 이끌어낸 공평이라는 개념을 고양이보다 잘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혜의 측면에서는 고양이보다 못한 것 같다. 그렇게 산더미처럼 쌓기만 하지 말고 얼른 핥아먹었으면 되었을 텐데. 여느 때처럼 내가 하는 말은 통하지 않으니 안타깝지만 밥통 위에서 잠자코 구경만 하고 있었다. 밥통 위에 앉아 바라보니 주인은 묵묵히 떡국을 먹고 있었다. 더 덜어서 먹고 또 덜어서 먹었다. 떡 조각이 작기는 하지만 하여튼 67조각을 먹고 마지막 한 조각은 그릇에 남기고는 이제 그만할까? 하며 젓가락을 놓았다. 다른 사람이 이런 짓을 하면 좀처럼 용납하지 않는 주제에 주인의 위세를 한껏 뽐내며 탁한 국물에 떠있는 불어터진 떡의 잔해를 보고도 태연한 표정이었다. 아내가 선반에서 다카디아 스타제를 꺼내 밥상 위에 놓았다. 그건 잘 안 들으니까 이제 안 먹어. 하지만 여보, 이건 전분질 음식엔 아주 잘 듣는다니까. 드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내는 어떻게든 먹이려 들었다. 전분이든 뭐든 안 듣는다니까. 주인도 고집을 피웠다. 변덕도 참. 아내가 혼잣말처럼 말했다. 변덕이 아니라 약이 안 듣는 거라니까.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잘 들어 하면서 매일 드셨잖아요. 전에는 잘 들었어. 요즘에는 잘 안 들어. 주인은 대꾸 같은 대답을 했다. 그렇게 먹다 안 먹다 하면 아무리 잘 듣는 약이라도 들을 리가 없잖아요. 좀 더 참을성이 있어야지. 위가 안 좋은 건 외상과 달리 잘 낫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내는 이렇게 말하며 쟁반을 들고 서 있는 하녀를 돌아보았다. 그건 지당한 말씀입니다요. 좀 더 드셔보시지 않으면 아주 좋은 약인지 몹쓸 약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요. 하녀는 두 말 없이 안주인 편을 들었다. 어쨌든 안 먹는다면 안 먹어. 여자인 주제에 뭘 안다고 그래. 입 좀 닥쳐. 그래요. 전 여자예요. 아내가 다카디아 스타제를 주인 앞에 내밀어 기어코 먹이려 들었다. 주인은 아무 말 없이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안주인과 하녀는 마주보며 희죽희죽 웃었다. 이럴 때 주인을 따라가 무릎 위에 앉았다가는 무슨 험한 꼴을 당할지 몰라 슬그머니 마당 쪽으로 돌아서 서재의 툇마루로 올라가 장지문 틈으로 서재를 엿보았다. 주인은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의 책을 펼쳐놓고 보고 있었다. 만약 평상시처럼 그 책을 이해할 수 있다면 주인은 다소라도 훌륭한 점이 있는 거다. 5, 6분이 지나자 내팽개치듯 그 책을 책상 위로 집어던졌다. 대충 그럴 거라고 생각하며 쭉 지켜보고 있었더니 이번에는 일기장을 꺼내 다음과 같이 썼다. 네즈 우에노 이케노하타 간다 주변을 간께스와 산보. 이케노하타의 요리집에서 옷단에 무늬가 들어간 봄옷을 입은 게이샤가 하네놀이를 하고 있었다. 옷은 예뻤지만 얼굴은 정말 못생겼다. 어딘지 우리 집 고양이를 닮았다. 얼굴이 못생긴 예로 굳이 나를 내세울 것까지야 없지 않은가? 나도 이발소에 가서 얼굴 면도만 하면 인간과 그다지 다를 바 없을 듯 싶다. 인간은 이렇게 우쭐대니 곤란한 것이다. 인간의 심리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없다.
지금 주인이 화를 내고 있는지 들떠 있는지 또는 철학자의 유서에서 위안을 찾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세상에 냉소를 보내고 있는 건지 세상에 섞이고 싶은 건지 사소한 일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건지 세상사에 초연한 건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그에 비하면 고양이는 단순하다.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화가 나면 열심히 화를 내고 올 때는 죽어라 운다. 우선 일기처럼 쓸데없는 건 결코 쓰지 않는다.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주인처럼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은 일기라도 써서 세상에 드러낼 수 없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어두운 방에서나마 발휘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고양이족은 걷고 멈추고 앉고 눕는 일상생활, 똥을 누고 오줌을 누는 자잘한 일 등이 모두 진정한 일기이니 특별히 그렇게 성가신 짓을 하면서 자신의 진면목을 보존할 필요가 없다. 일기 쓸 시간이 있다면 툇마루에서 잠이나 자겠다. 니야옹.